10페이지를 봅시다. 10페이지 잠깐 보고 뒤로 넘어갈 겁니다. 자습서 10페이지.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번 단어는 문학이라고 하는 장르를 제대로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0페이지에 보니까 맨 위에 대단원 제목은 문학의 빛깔이라고 하는 거고, 각 고유의 장르를 따로 한 번씩 보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단원 한눈에 보기 해서 4번까지 나와 있죠. 뭐 여기에는 표시할 거 없다.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할 만한 공간이 있으니까 그냥 지금은 보기만 하면 돼요. 서정갈래의 이해, 서사갈래의 이해, 극갈래의 이해, 교술갈래의 이해라고 하는데, 그렇지, 문학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미 배웠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게 기본입니다. 그때 배웠던 거는 문학은 크게 네 종류다 라고 하면서 시, 소설, 희곡, 수필, 요 네 개가 이제 문학의 네 종류다라고 배웠는데, 사실은 문학의 네 종류 중에서 대표적인 세부 장르일 뿐이고, 이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시 처음부터 리셋해가지고 중학교,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를 좀 더 세심하게 배워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어릴 때 시라고 했던 게 서정갈래라는 거였고, 서정갈래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시였어 라는 거지. 그리고 어릴 때 사실 소설이라고 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중간 장르 이름은 서사갈래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소설이었을 뿐이고, 마찬가지로 극갈래 중에 대표적인 게 희곡이었을 뿐이고, 그리고 교술갈래 중에 대표적인 장르가 수필일 뿐이야 라고 이제 좀 더 제대로 된 개념을 배우는 겁니다. 알겠지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른쪽 페이지 11페이지를 보니까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서정갈래의 이해,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냥 단순하게 시라고 배웠던 그걸 좀 더 세부적으로 도대체 이 장르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보는 거지. 근데 그게 어렵지 않다. 왜냐면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 시의 특징이나 시가 대표적인 거니까 이 서정갈래의 특징이나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냥 이제 고등학교 버전으로 좀 더 기초를 한 번 더 제대로 다진다 라는 느낌으로 접근하면 되겠어요. 이미 과거의 지식이 잘 기억에 남아있는 친구들은 잘 활용하면서 시 정도로 알고 있던 걸 확장해서 생각하면 될 것이고, 과거의 기억을 새까맣게 잘 까먹어서 배부른 친구들은 그냥 다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11페이지 보니까 서정갈래 이해라고 나와 있고, 밑에 생각 열기를 볼까요? 나는 문학의 여러 갈래 가운데 시를 좋아해. 이 친구는 시가 좋댄다. 비교적 길이가 짧거든. 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길이가 짧아서. 짧아서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노래를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뭐고 노래 부르는 거 박자가 있다고, 운율이 있다고 하죠, 국어에서는. 그러고 근데 시는 금방 읽긴 해도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 왜 그런지 몰라도 시에서 쓰인 말은 일상에서 쓸 때랑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 분명히 갖춰 나오는데 이걸 제대로 감상하려면 어찌해야 되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짧기도 하고 운율이 있어서 좋아하고, 그리고 시가 별로 안 좋게 느껴지는 이유는 의미 파악이 어렵다. 이라고 얘는 말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뭐 때문이겠노? 시라고 하는 장르적 특성 때문이겠지요. 그걸 이제 만나보는 겁니다. 한 장 넘어가서 12페이지로 갑시다. 그러면 이제 이번 대단원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 좀 더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요거는 우리 1단원에 대한 이야기, 전체 대단원 1단원에 대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 거예요. 좌측 페이지에. 자, 문학의 본질, 도대체 문학이란 무엇인가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네.
우리 친구들 뭐 수업 시간에 그리고 1-1단원 수업 들었을 때 이미 뒤쪽에 있는 학습 내용으로 이미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봅시다. 자, 문학은 저 문학이라는 건 일단 문학보다 더 큰 개념을 알아야 돼. 시는 서정갈래에 속하고 서정갈래는 문학에 속하지요. 그럼 문학은 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가? 문학은 예술에 속합니다. 예술에 속하지. 예술의 하회갈래가 뭐 있노? 우리 지금 보는 문학도 있고 또 뭐 있냐? 뭐 음악도 있고 또 미술도 있고 뭐 엄청 많지. 댄스, 무용 이런 것도 있고 그쵸? 아, 또 뭐 있나? 등등등 뭐 존재하지요.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예술을 저런 걸 말하지. 저걸 예술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뭐가 예술인지부터 또 생각을 해봅시다. 뭐가 예술일까? 얘네들은 공통점이 있어. 미술은 뭔데? 그린 거잖아. 누가? 작가가. 뭘 그린 거임? 지가 그리고 싶은 거 그린 거지? 음악은 작곡하고 노래 부르고 작사하고 그런 거지? 뭘 작곡하고 작사하고 노래 부른 거고? 지가 부르고 싶은 거, 지가 연주하고 싶은 거, 지가 말하고 싶은 거를 작곡하고 작사하고 부른 거 아님? 문학도 작가가 지가 쓰고 싶은 주제로 쓴 거잖아. 지금 보면은 전부 다 생산자가, 그러니까 창조자가, 창작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표현한 거란 말이야. 여기서 이제 예술이 어떤 건지 나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자기가 춤추고 싶은 거, 자기가 적고 싶은 거를 쉬운 말로 하면 자신의 생각이야.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지요. 결론적으로 창작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거지? 표현한 방법만 다를 뿐이잖아. 얘는 뭘로 표현했다? 글로 표현했다. 얘는 소리로, 얘는 그림으로, 얘는 몸짓으로 표현을 한 것뿐이잖아. 거기서 공통점이 오는 거라. 예술은 결국에는 생각이나 감정을 특정한 어떤 매개체에 담아서 표현을 하는 걸 예술이라고 해. 자, 이런 매개체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로 표현을 한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형상화라고 합니다. 생각이나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요. 생각이나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그거를 으악 이런 몸짓으로 표현을 했어. 그런 무용을 만들었어. 눈에 보이잖아. 아, 저 사람이 화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리고 어떤 작가가 마음속으로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아. 이 사회는 너무 정치판이 개판이야. 와, 거지 같네. 그래서 내가 정치에 관련된 드라마를 적어야지 라고 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대한민국 현 정치가 구리군 이라는 작가의 생각에 공감하기도 하고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반대하기도 하고 그러지. 그것도 뭐 덕분에 가능한 거임? 형상을 만들어서 배우들이 연기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 모든 예술들은 전부 다 창작자의 생각과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형성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지. 여러 가지 이제 가끔가다 논란이 있잖아. 뭐 어떤 장르든지 간에 여러 부분에서 뮤직비디오든 뭐 웹툰이든 뭐 그림이든 뭐든지 소설이든 논란이 있지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형상은 누구의 생각에서 나왔으니까. 작가의 생각에서 나왔으니까. 중요한 건 그거야.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했는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는가를 봐야지 해석을 오버해서 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우리 친구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깨닫게 될 겁니다. 어쨌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자 12페이지에 보면 문학의 본질에서 1번 문학의 개념이라 되어 있는데 괄호 1번 여기 나와있네. 문학은 가치 있는 경험을 언어로 형상한 예술이다. 밑줄 꺼야 되겠죠. 쌤은 그냥 생각이랑 감정이라 적어놨는데 여기는 왜 가치 있는 경험이라 돼 있어요?
있어 보이게 말을 바꾼 것 뿐이지. 가치 있는 경험 자체가 생각이랑 감정이지. 왜냐면 인간은 경험을 해야 생각이 생기고 감정이 생겨. 경험을 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습니다. 생기지 않습니다. 잠을 자고 있으면 감정이 생기지 않아. 내가 누굴 만나야, 심지어 하다못해 뭐 길에서 넘어지는 경험을 하든지 밥을 먹는 경험을 하든지 어떤 경험이든지 해야 생기지. 경험이라는 거 뭐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1분 1초 계속 경험하고 있는 거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경험이지.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적을 수는 없으니까 이 살아있는 모든 경험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지금 이렇게 적어놨네. 가치 있는 경험이라고 말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멘트들에 현혹되거나 놀라거나 쫄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하고 보면 당연한 이야기야. 그치, 세상 모든 경험을 다 적을 순 없지. 쌤이 지금 이렇게 손가락 핀 걸 적을 순 없지. 이런 거는 가치 있는 경험이 아니잖아. 학생하고 수업한 게 가치 있는 경험이니까 뭐 요걸 쌤이 글로 적는다든지 그럴 수는 있어도 손가락이 뻐근해서 손가락을 폈다 뭐 이런 걸 가치 있는 경험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 다음 괄호 2번. 문학은 다양한 정신활동의 결과물이 일정한 문학적 언어의 질서를 통해 표현된 문화 양식의 하나이다. 방금 했던 말을 좀 더 있어 보이게 나눠놓은 것 뿐이네요. 넘어가서 문학의 속성. 내용과 형식으로 나뉜다라는 건데 세상 모든 건 다 내용과 형식으로 나뉩니다. 문학뿐만 아니고 음악도 마찬가지. 내용, 그 노래 가사의 주제가 있잖아. 그리고 형식, 댄스곡인지 발라드곡인지 랩인지 고음인지 저음인지 쉽죠?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있는 주제가 있을 것이고 그걸 시로 적든 소설로 적든 아니면은 뭐 좀 더 웃기게 적든 좀 더 슬프게 적든 그런 형식이 있을 거지. 자, 그 다음 유기성. 쌤 방금 말한 것들이 하나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당연하지. 내가 적고 싶은 걸 일부러 좀 슬픈 느낌으로 슬픈 형식으로 만들어서 적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슬픈 형식과 내 내용은 중요한 유기성을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뭐 넘어갑시다. 자, 이제 드디어 4번에서 문학의 갈래라고 하네요. 밑에 있는 표를 보면 되겠습니다. 쌤 칠판에 적은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이 4개의 장르로 부를 겁니다. 갈래로 부를 겁니다. 서정갈래, 서사갈래, 극갈래, 교술갈래.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면 안 됩니다. 그나마 초등학교 저학년 때 배웠던 걸 많이 까먹고 있었을 건데 지금 다시 리셋해서 처음부터 배우는 건데 이걸 또 까먹으면 망. 자, 그러니까 알아놓으시고 하나씩 간단하게. 서정, 이게 무슨 글자인지만 알면 쉽지. 서정하고 서사는 뭐가 다르노? 글자가 다르지요. 항상 뭐든지 간에 외우려고 하지 마. 그렇게까지 우리의 뇌는 뛰어나지 않습니다. 뇌를 믿지 마셈. 이해하려고 하세요. 이해하려고. 서는 서술. 서는 서술. 정은 뭐겠노? 그러니까 서정갈래는 감정 위주로 말하는 거. 시는 감정이나 필링이나 기분 위주로 말하잖아. 그러니까 서정갈래. 오케이. 그럼 서사갈래는 사가 뭐겠노? 사건 할 때 사자. 일사자. 그러니까 서사갈래는 뭘 위주로 말한다? 사건을 위주로 말하는 거라. 스토리 위주로 말하는 거라. 각이 나옵니까? 서정갈래는 감정 위주로 말하는 거고 서사갈래는 사건 위주로 말하는 거야. 엄청 쉬워. 예를 들어서 친구랑 얘기를 한다. 주말에 니 뭐 했는데? 라고 얘기했어.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나 주말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학원 갔다가 그 다음에 갔다 와서 점심 먹고 목욕탕 갔다가 근데 그때 누가 나한테 시비 걸어가지고 한 대 때리려다가 참아서. 이거는 뭘 위주로 말한 거고? 서사 위주로. 쌤 서사한 거지 방금.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주말에 뭐 했냐고 누가 물었는데 나 주말에 진짜 너무 짜증났어. 진짜 주말에 뭐 되는 것도 없고 그냥 하루 종일 하는 것마다 다 별로더라. 이 말했어. 어떤 느낌으로 말한 거고? 서정 느낌으로 말한 거지요. 별거 없지? 트위터에 글이 올라와. 요즘에 사람들이 요러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요러 했으면 좋겠다. 서정적이야, 서사적이야?
서사적이지요. 인스타에 사진 하나, 감성 사진 하나 올라와. 도대체 뭘 찍은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흔들리게 초점 안 맞게 뭐가 하나 딱 올라오고 샵 오늘 밤. 서정적이야, 서사적이야? 서정적이지요. 요겁니다. 매우 단순하고 쉬운 겁니다. 알겠죠? 자, 서정갈래에 이어서 시라고 하는 저 갈래에 뭐 세부적인 거는 지금 이제 눈치 깔지 모르겠지만 여기 싹 보면은 고대가요, 민요, 한시, 향가, 고려가요, 시조, 신체시 이런 것들이 있네. 다 옛날의 시의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서사갈래도 보면 설화, 고전소설, 신소설 이런 것들이 있네. 다 옛날의 소설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이걸 다시 학생들한테 시, 소설, 희곡, 수필에서 재조정을 해서 서정, 서사, 급, 교술로 하는 이유는 뭐겠노? 옛날 거 가르치려고. 비슷한 옛날 거 가르치려고. 뻔히 알고 있다시피 고전소설이나 아니면 고대 뭐 시조나 이런 옛날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좀 그 장르를 묶어줘야 학생들이 안 헷갈리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뿐입니다. 별거 없죠? 자, 세 번째로 가서 극갈래. 극은 말 그대로 극이야. 극. 연극. 우리가 제일 유명하게 알고 있는 건 연극이고, 연극 말고 무대에서 하는 건 말고 이제 기술이 발달되면서 카메라 앞에서도 할 수 있지요. 아무 길거리를 무대로 해서. 그거는 뭐라 부르노? 영화나 드라마라고 부르지. 그것도 다 어디에 속함? 극갈래에 속하겠지. 자, 그리고 교술갈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술의 뜻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교술은 오히려 이건 쌤이 안 말해주는 게 나아. 자, 교술갈래는 일반적으로 이제 수필, 뭐 일기, 편지, 사실 일기랑 편지 이런 게 수필 안에 속함. 여기서 이걸 말해주는 이유는 뭐 기행문도 수필 안에 속하는데 어쨌든 자, 이런 교술갈래들이 있고, 교술갈래의 특징은 매우 명확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과 매우 명확해. 교술갈래인 저 수필이랑 소설이랑 헷갈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그러려고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개고생하면서 일기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 교술갈래의 특징은 무조건 주인공은 작가 자신이고 무조건 100% 실화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없고 과장된 게 없고 그런 전제로 보는 거야. 보는 사람은. 근데 가끔 최근까지 아니다. 5년쯤 됐다. 가끔 이렇게 에세이나 기행문을 적은 유명한 사람이 조금 있지 않았던 일을 과장해서 수필을 적었다, 에세이를 적었다라는 게 걸리면은 난리가 나는 거야. 그거 조금 좋은 걸로 왜 지랄이지가 아니고 애초에 신뢰를 깨버렸기 때문에. 느낌이 옵니까? 그런 거지요. 그런 거야. 웹툰이라고 열었는데 그림은 없고 글만 적혀져 있어.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그 수준인 거야. 완전 사기지. 진짜 그 베스트셀러 엄청 유명한 해외 많이 돌아다니는 그 기행문 쓰고 에세이 쓰시는 분이었는데 그거 걸려가지고 사라졌어. 어쨌든 그게 교술갈래입니다. 우리가 하는 건 서정갈래에 대해서 볼 거죠.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로 가서 서정갈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만나봅시다요. 일단 기본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가야 나중에 뒤에서 하기가 편해집니다. 자, 서정갈래 2에 1번 서정갈래의 개념과 하위갈래 괄호 1번 개념 인간의 정서나 인간의 사상 다 생각이지. 그걸 이게 중요하지.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을 한 거다. 이거는 초등학교 때 배웠을 때나 지금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운율이 있는 언어로 함축을 했다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같은 말입니다. 시는 서정갈래는 무조건 저거 두 개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 애초에 저 장르는 노래의 시초야. 저 장르는 노래의 시초입니다. 애초에 여기서부터 시작이었고 이게 양쪽으로 갈라져서 그대로 이제 서정갈래라고 하는 시 라인하고 노래라고 하는 음악 라인하고 나눠진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지. 없지.
운율이고 압축조이고 압축은 알지? 줄줄줄 말하지 않고 딱딱 포인트. 노래 가사가 그렇잖아. 노래 가사를 줄줄줄 말해주는 거는 랩 정도밖에 없지요. 보통은 탁탁 포인트를 집어넣지. 하이. 자, 그래요. 이어서 괄호 2번 특성. 서정갈래는 음악적인 요소가 당연히 중요하지. 운율 중요하지. 기본이니까. 두 번째, 회화적 요소라고 하는데 이건 뭐 심상이라고 하는데 감정을 말해. 감정을 표현하려고 하려면은 우리가 회화적 요소를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압축이 나와 있지. 내 감정을 무조건 압축해서 말해야 돼. 그러려면 심상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 오늘 짜증나 빡쳐. 이거를 시에서 나는 오늘 짜증난다 빡친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압축된 거가 아니잖아. 나의 마음은 천둥번개 라고 해야 되잖아. 방금 쓰면 압축했지? 그랬더니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 천둥번개라고 하는 시각적인 심상이 느껴지잖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 똥 같다 라고 쌤 압축해서 표현했어. 그러면은 똥이라고 하는 구린내 또는 똥이라고 하는 그 안 좋은 비주얼이 떠오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심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지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압축을 하려면은 눈에 보이거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를 예를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유이고 심상일 수밖에 없어.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리고 의미적 요소 이건 당연한 거고 지 하고 싶은 말이 들어가겠죠? 의미적인 요소 주제. 그래서 시초 과자 설정해가지고 요거 정서 들어낸다. 뭐 합의갈래는 요런 게 있다. 2번 화자와 어조. 자, 각 장르별로 주인공을 설정해서 하는 것도 있고 주인공을 설정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적절한 주인공을 내세웁니다. 그 주인공을 뭐라 부른다? 화자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 보통 노래를 부르는 식으로 말하는 식으로 표현을 하지. 노래에서도 주인공은 있단 말이야. 그녀를 만났어 뭐 하면서 그럼 얘가 주인공이지? 주인공이 뭐 그녀를 만났다고 노래하고 있는 거잖아. 시라고 생각해봐. 그녀를 만났다. 과거의 그녀다. 그렇지. 자기가 그냥 말하는 걸 말하는 주인공이잖아. 그게 그냥 화자일 뿐입니다. 쉽죠? 자, 화자 말이 많아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커리큘럼에서 만났을 건데 화자가 나오면은 그걸 봐야 돼. 작품 속에 등장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 이제 문제 나오는 포인트 중에 하나죠. 매우 단순합니다. 화자가 작품 속에 등장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면 한 글자만 찾으면 돼. 뭐게요? 나가 있으면 등장하는 거고 나가 없으면 등장 안 하는 거야. 끝까지 나라는 말을 안 하고 계속 말할 수도 있어. 노래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어조. 어조도 마찬가지. 일상에서 쌤이 이렇게 말하는 걸 그러니까 쌤이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할 때 특정한 말투를 쓸 거 아니야. 뭐 엄마한테 뭔가 부탁을 할 때는 엄마 좀 이거 해줘 이렇게 호소하는 말투를 쓸 것이고 또는 뭐 뭔가 내가 강하게 주장을 해야 될 때는 왜 뭐 싫어 강한 말투가 필요할 것이고 상황에 맞게 사람들은 말투를 바꾸지요. 마찬가지 몸짓을 할 때도 상황에 맞게 부드러운 노래가 나올 때는 부드러운 몸짓을 할 것이고 강한 노래가 나올 때는 강하게 몸짓을 할 것이고 노래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 부드러운 노래를 부를 때는 부드럽게 부를 것이고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할 것이고 시도 마찬가지. 작품 전체 분위기에서 부드러운 분위기면 부드럽게 말할 것이고 세게 할 거면 세게 할 것이고 어조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어조나 창법이나 말투나 같은 말이야. 그런 것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쫄 필요 없어요. 3번 넘어가서 운율. 자, 우리 친구들이 운율 형성법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도 배웠고 음악 시간에도 매주 배우고 있고 지금도 봅시다. 운율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무조건이야. 운율은 음악적인 요소지요. 음악의 가장 기본이 뭔지 압니까? 음악의 기본은 반복입니다. 반복 없이 음악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 반복이 없으면 음악이 안 돼. 적어도 음을 2개를 쳐야 음악이 되는 거고 적어도 진짜 단순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만 있는데도 박자가 느껴지지요. 반복을 해서 그래. 반복이 운율의 핵심입니다. 반복을 정복해야 돼. 정복은 쉬워. 자, 우리 친구들이 이거는 무지성입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인간이기 때문에, 지구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무조건. 반복을 하면 무조건 두 개가 생겨. 하나는 방금 봤듯이 박자가 생기지. 국어에서는 그걸 운율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내용적으로 반복을 하면, 형식적으로 반복을 하면 운율이 생기고, 내용적으로 반복을 하면, 너 많이 듣잖아. 공부해라. 나 많이 들었어. 이빨 닦아라. 손 씻어라. 반복하면 뭐고? 강조가 됩니다. 강조하기 싫은데 반복한다? 말이 안 돼. 반복했다는 소리는 강조를 했다는 소리야. 그리고 듣기에는 박자가 느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반복하면은 아이고 피자 사달라고 노래를 부른다. 노래를 불러 라고 하지. 노래를 부른 적이 없는데 왜 노래를 불렀다고 해? 반복했으니까. 당연한 이치죠. 반복하면은 저 두 개가 무조건 생긴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운율을 만들어야 되니까 뭘 하겠나? 반복을 하겠지요. 어떤 부분을 반복하는지가 여기 바로 나와 있네. 여기 표 부분 말고 그 위에 멘트 부분에 기본적으로 비슷한 의문이나 비슷한 단어나 비슷한 문장 구조나 어쨌든 어떤 거든지 간에 반복을 하면은 운율이 생긴다라고 말해주고 있네. 여기서는 이렇게 어미를 반복하든 뭘 반복하든 그냥 뭐든지 간에 반복하면은 박자가 생긴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깔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지요? 반복은 무조건 생겨.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거는 조금 이제 기교에 해당하는 음악적인 요소입니다. 음보율, 음수율, 음이율 모르면 안 돼요. 요것도 아기 때 이미 배운 건데 계속 쓰고 죽을 때까지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꼭 알아주십시오. 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음보율, 음수율, 음이율. 쌤 아까 무식하게 외우지 말라 그랬지? 머리 아프잖아. 힘들잖아. 이해를 해야지. 율 뭐겠노? 딱 봐도 운율의 줄임말이겠지? 오케이. 음은 뭐겠노? 음악할 때 음이겠지? 소리. 어떤 소리를 가지고 박자를 만들고 세 개 다른 점은 뭐가 다릅니까? 가운데 글자가 다르네. 이 가운데의 방법으로 음악적인 운율을 만든다라는 뜻이겠지. 가운데가 뭔지 알면 되지. 첫 번째, 보. 뭘까? 보도블럭, 보행자, 보폭. 보 뭐게? 무슨 한자게? 걸음 보자. 걸음으로 박자를 만드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딱히 악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사대부 같은 경우에는 이러면서 노래 부르면 병신 같잖아. 사대부들이 하기에는. 우리야 뭐 신나고 재밌고 좋은데 사대부들이 이러진 않겠지요. 걸음을 걸으면서 박자를 맞추는 겁니다. 딱 이렇게 걸으면서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네 걸음에 한 줄 읽었네. 네 걸음에 한 줄 읽기 딱 좋네. 그럼 이 작품은 몇 음보짜리게? 4음보짜리가 되는 거지. 아리랑 아라리요. 몇 음보? 3음보.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몇 음보? 4음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각이 나옵니까? 음보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적당한 속도로 걸을 때 몇 걸음 동안 한 줄 읽기에 딱 좋은가? 그겁니다. 음보는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비슷한 기준으로 나와. 애매한 거 아니고서야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쌤, 저는 성격이 빠르고 아주 속도가 빨라가지고 그거 2걸음 만에 할 수 있는데요? 애국가 2음보 아닌가요? 동해백두산이 말하고 닳도록. 병신같지. 저절로 이상해져. 자연스럽게 읽히는 음보 간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이제 음보라고 한다. 그 다음 음수율. 수는 단순함. 숫자. 개수.
개수, 숫자, 소리의 개수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워시 소름 4433 반복이잖아.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3434 반복이잖아. 오씨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그 다음 뭐였지?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가사 뭐지? 자전거가 나가신다. 아닌데? 까먹었어.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때 배운 거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쌤 이해합니다. 이제 할배 돼가지고 다 까먹었다. 그렇소. 글자 수를 반복하는 거. 그 다음 음이율. 위는 위치입니다. 위치. 그냥 예를 들어서 같이 봅시다. 모두가 아는 그 노래입니다. 언제 나왔노? 야, 어느새 1년 다 돼간다. 세상에 시간 졸라 빠르네. 음보율부터 복습해볼까? 네가 참 궁금해. 그건 너도 마찬가지. 몇 음보임? 이거면 충분해. 쪼꼬 쫓는 이런 놀이. 사음보. 보통 사음보는 그 음악 시간에 박자 쪼개는 거 말고 정박으로 하면 4분의 4박자. 4분의 4박자임. 그렇다고 이 노래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사음보. 그 다음 음수율. 나눠보면 그러니까 소름 끼친다니까. 왜 사람들이 적어도 이 노래는 따라 부르기 쉽냐면 운율이 너무 정직해. 그렇게 만들어놨어. 노래 자체를. 작곡 자체를 그렇게 해놨고 작사 자체를 그렇게 해놨어. 3344 3344 심지어 위아래 반복. 직이지. 거기다가 음이율. 자, 위치라고 했죠. 저거 너희 다 압니다. 들어봤을 거야. 내가라고 적었지만 우리가 적을 땐 저렇게 적고 발음할 땐 저렇게 안 말하잖아. 발음할 때는 네가라고 하지. 네가 참 궁금해. 이거면 충분해. 이가 앞쪽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가리 부분이 반복된다고 두운. 들어봤지? 두운. 중간 부분 반복된다고 허리 요자를 써서 요운. 요운은 조금 많이 안 들어봤겠다. 맨 뒤에도 마찬가지. 지, 이. 맨 마지막. 우리 몸에서 맨 마지막 부분. 다리가 예쁜 사람. 각, 운. 각선미 할 때 각자. 다리 각자. 두운, 요운, 가군이라고 합니다. 저거 모르면 안 된다. 요운은 솔직히 말해서 죽을 때까지 많이 안 쓰는데 두운하고 가군은 음이율이란 말보다 훨씬 많이 써. 저거는 뭐 너무 많이 써서. 애초에 이 노래는 너무 반복이 많아. 노래가 시작하고 7초부터 나오는 첫 소절부터 이렇게까지 확 운율을 끌어당기니까 따라 부르기 쉽지. 기억에 남기 쉽지. 박자가 기억나기도 쉽고. 알겠습니까? 그런 거임. 두운하고 가군하고 이건 진짜 많이 나온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랩을 시켜도 아저씨들이나 친구들이나 그냥 장난으로 랩을 해도 나는 밥을 먹었어. 그래서 배가 불렀어. 뭘 한 거고? 가군 맞춘 거야. 그리고 본능적으로 쌤은 음보도 맞췄어. 음수도 맞췄어. 이렇게 돼 사람이. 너는 뭐 하고 있지? 너는 놀고 있지?
너는 나보다 공부 못하지? 두눈을 맞추고 뭐 우리가 예능에서 이렇게 그냥 보는 이런 헛소리들도 다 이렇게 하게 돼 있단 말이야.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마스터해서 고등 래퍼에 나가가지고 우승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으로 가서 뭐 서정갈래 표현 방법이라 되어 있는데 굳이 시가 아니더라도 모든 글로 하는 기술에는 다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좀 큰 것만 나와 있어. 큰 제목들입니다. 비유, 강조, 변화 이런 것들은 좀 큰 거고 요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예시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비유 안에 뭐 직유, 은유, 의인, 강조 안에 점층, 열거, 영탄, 변화 안에 반어, 역설, 도치, 서리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찾을 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커리큘럼 중학교 2학년 때 끝난 거야. 그때 너희들이 시험 쳤던 거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중학교 2학년 때 이걸 구분하는 걸 마스터하고 왔구나 라고 교육부에서 우리 고등학교에서 우리 국어 선생님들께서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럼 반대로 말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인지한다고 내가 100% 한다는 건 아니잖아.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 거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노? 얼른 내가 보충해서 채워놔야 돼. 이거는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용을 보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옷을 구분하는 거야. 쌤이 입은 옷은 정장이지. 이걸 보고 이게 무슨 옷이지? 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 맨투맨, 후드티, 앞에만 보면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뒤를 보면은 큰 차이가 있지. 모자가 있고 없고 그런 거 공부하는 거야. 여기 나오는 모든 이 표현법들은. 그러니까 표현법들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겁먹지 말고 쫄지 말고 차이점을 보고 구분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계속 공부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역시나 쌤하고 또 얘기하고. 그렇다고 나도 너희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고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기본적인 부분을 말해주면서 진행을 할 거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말고. 그 다음 네 번째 표에 있는 부분은 시상 전개 방법인데 이런 거에도 쫄지 마십시오. 글자가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시에 들어있는 생각을 전개하는 방법, 시에 들어있는 생각을 펼쳐나가는 방법. 생각을 펼쳐나가는 방법은 방법이라고 말하기도 웃긴 것들이 많아.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렇잖아. 내가 엄마에게 설득을 하려고 할 때 이용하는 방법. 감정이 호소해서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논리적으로 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일단 두 가지씩 엄마 자전거 사주세요 라고 던지고 왜 그래야 되는지 뒤에 근거를 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기술들이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것 뿐이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뭐 해당하는 시에서 만나게 되면은 그때 자세히 보면 되는 거고, 당장은 이 모든 걸 모른다고 해도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지금 베이스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긴 해. 원래대로 따지면. 자, 그 다음 감정이입은 그냥 시를 읽을 때 쓰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넘어갑시다. D장으로 슬픔이 기쁨에게. 자, 14페이지 봅시다. 14페이지. 슬픔이 기쁨에게. 항상 제목이 중요합니다. 제목은 우리한테 많은 정보를 주죠. 일단 제목에서부터 나오는 건 슬픔이라는 존재가 그 기쁨이라는 존재한테 뭘 하나 봐. 그렇구나. 그렇죠. 자, 첫 번째 줄부터 봅시다.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뭐 하는지 나왔네. 일단 슬픔이 기쁨에게 라는 제목인데 오프닝에서 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겠나? 슬픔이겠죠? 너는 누구겠나? 기쁨이겠죠? 자, 나는 너한테 뭘 준다 그럽니까? 슬픔을 준대. 자, 우리 친구들 항상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게 아니고 뭔가 작품을 볼 때는 표현 보지 마세요. 무조건 내용부터 봐야 됩니다. 내용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용된 표현법을 보는 거예요. 사실상 작품을 이해할 때는 표현법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작품을 이해할 때는 내용이 중요하고 표현법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겨울왕국 같은 거 보는데 일단 스토리를 쫙 봐야지.
보다가 갑자기 멈춰가지고 엘사는 3D 렌더링이 잘 돼 있군. 아렌델 성의 미술은 고증이 좀 부족한데? 갑자기 막 그럼 이상하잖아.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다 보고 나서 나중에 이제 연구할 때 쓰는 거고, 일단은 당장 작품에 몰입하는 게 중요해요. 자, 나가 너에게 슬픔을 준대.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의문점이 생깁니다. 슬픔을 준다고?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으로는 슬픔은 어떤 감정이고, 좀 부정적인 감정이죠? 기쁨은 어떤 감정이고, 긍정적인 감정이죠? 근데 부정적인 놈이 긍정적인 놈한테 부정적인 걸 준대. 그러면 우리가 딱 드는 생각은 이거 뭐지? 저주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저주하는 건가? 엿대 바라고 너도 한번 엿대 봐라 이 새끼야 뭐 이런 느낌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이어서 또 봅시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특이한 말을 내뱉습니다. 이 슬픔이 어떻다고?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이래. 이게 좀 이상하죠?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이래. 그러면 내용이 달라지지. 슬픔이는 기쁨이한테 엄청 소중한 걸 주는 거야. 그렇죠? 그럼 저주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슬픔이는 기쁨이를 싫어한다, 싫어하지 않는다? 싫어하지 않는다. 그걸 알 수 있지. 계속 이어서 봅시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잖아. 일단 사랑보다 왜 슬픔이 소중하지? 이런 의문점 계속 들지요. 봅시다. 자,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겨울밤. 이런 워딩 잘 보세요. 시는 쌤 늘 말하지만 시는 엄청 특이한 생각을 떠올려서 특이하게 적는 게 아니야. 시는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을 특이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상 자체가 완전 남은 생각지도 못할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예를 들면은 자, 우리 뭐 이번에 코로나도 끝나고 이제 고등학교 입학했는데 소풍 가야죠. 소풍 어디 갈까요? 하고 학생들한테 뭐 묻는다고 쳐. 그러면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할 거 아니야. 그치? 뭐 좀 장난꾸러기가 있다고 쳐도 뭐 바다 가요, 뭐 한강 가요, 한강공원 가요, 뭐 암사는 진짜 가기 싫어요, 맨날 갔어요,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일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지. 근데 갑자기 막 소풍 어디 갈까 그랬는데 남극이요. 이거는 도라이지요. 시는 이런 게 아니라고. 시는 이렇게 특이한 걸 떠올리는 게 아니고 남들과 똑같은 그냥 암사 유적지 가요, 요건 똑같은데 가서 하는 컨텐츠랑 이런 말을 아주 재미있게 하는 사람인 거지. 시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면 됩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쌤 워딩이 중요하단 말이야. 겨울밤 거리. 겨울은 일반적으로 좋은 거가 나쁜 거가? 계절 중에서 제일 빡센 거잖아. 겨울. 심지어 그냥 겨울이 아니야. 겨울 밤. 밤도 마찬가지로 좋은 뜻이가 나쁜 뜻이가 일반적으로 안 좋지. 거기다가 심지어 귤 몇 개 놓고, 귤을 많이 놓고 파는 게 아니라 몇 개 놓고. 몇 개라는 단어가 그럼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지요?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 추위는 좋은 거가 나쁜 거가? 이건 너무 대놓고 안 좋은 거지요? 추위. 심지어 그 추위를 이긴 것도 아니야. 어떻게? 계속 떨고 있어. 와, 그러니까 지금 이 할머니한테 붙어있는 이 단어들이 전부 다 뭔데? 쉣. 할머니를 엄청 힘들게 하고 있어. 플러스 할머니조차도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슬픈 얘기긴 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보다 여자가 더 힘들지요. 쌤이 너희들보다 훨씬 편하게 살지. 밤에도 안 무섭고 덜 무섭고. 그치? 그럼 부당한 사회잖아. 여자지, 할머니. 거기다가 나이도 많으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어떻노? 할머니라는 이 단어조차도 약자란 말이야. 남자 청년보다 훨씬 더 약한 사람이지. 그렇지? 할아버지보다 할머니가 더 약한 사람이지.
그렇단 말이야. 지금 어떤 놈, 이 사람은 쌤 이렇게 나열해 놓고 보니까 진짜 힘든 분이야. 안타까운 분이고. 근데 이 할머니한테 어떻게 했다? 귤값을 깎았대. 와씨,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 그러면 우리는 예상 가능합니다. 이런 할머니한테 귤값을 깎으면서 귤 내고 그러면서 행복 기뻐하던 너. 각이 나왔지요. 자, 할머니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면 귤값 깎을 거야, 안 깎을 거야? 내고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잖아. 근데 얜 했어. 할머니 신경 썼나, 안 썼나? 안 썼지요. 그러니까 타인을 생각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플러스 기뻐하긴 했어. 누구한테 잘 된 일이니까? 자기한테 잘 된 일이니까. 남은 신경 안 쓰고 나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 이고이즘. 이기적인 새끼지. 이기적인 기쁨인 거야.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근데 슬픔이는 어떻게 했노? 할머니를 얘기해줬지요. 할머니의 사정 위주로 설명했지요. 그럼 쟤는 뭐겠노? 이타적인 사람이겠지? 타인을 위해. 그러면 끝났어.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슬픔이 왜 좋은 거고? 타인을 위해서 슬퍼하는 거니까.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슬퍼한다? 남들 보고 그냥 불쌍해서 슬퍼. 이게 아니잖아. 이거는 사실 타인을 위해서 슬퍼한다는 건 무슨 말로 귀결됩니까? 이 두 개가 합쳐지면 공감이 되는 거지. 공감.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이는 나쁜 놈이야. 기쁘다는 단어 자체는 좋은 단어인데 남을 위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누굴 위해서 기뻐해? 나만을 위해서 기뻐하는 사람이야. 나만 잘 되면 돼. 세상 사람 다 멸망하고 거지같이 살아도 나만 잘 살면 장땡이야. 남들 지진 나서 다 뒤져도 나만 안 죽으면 행복해. 그게 이런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뭘 준다는 거고? 슬픔을 준다는 거야. 이 슬픔은 어떤 슬픔? 타인을 위해서 슬퍼할 줄 아는 공감하는 마음을 너한테 가르쳐 주겠다라는 말이 되는 거지요. 이제 밑에는 요걸 반복해서 보여줄 겁니다. 자, 어쨌든 봅시다. 이어서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해서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네요. 왜 슬픔을 평등하고 갖다 붙이냐면 타인을 위해서 슬퍼하는 거지. 이런 거는 시적인 표현이라 우리 친구들이 한 방에 알아먹기 힘들어. 그렇다고 문제로 내기도 애매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슬픔은 타인을 위한 슬픔이지 타인을 위해서 슬퍼하는 거란 말이야. 타인을 위해서 슬퍼할 때는 적어도 그 순간은 타인한테 내가 맞춰준다는 소리야. 자, 자세히 보면 이 슬픔이가 지금 힘든 상황인지 좋은 상황인지 우리가 알 수 있나 없나? 그러니까 얘가 거진지 부자인지 우리가 알 수 있나 없나? 없잖아. 거진데 타인을 위해서 같이 힘들죠라고 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것 말고 내가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를 위해서 할머니 힘드시겠다 진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쌤이 공감하는 그 순간만큼은 나의 경제적인 상황, 나의 여건 이런 거 상관없이 이 사람과 싱크를 맞추는 거잖아. 그러니까 평등이라고 말하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이 타인을 위한 슬픔을 평등과 갖다 붙이는지. 그때만큼은 내가 거기 맞추는 거거든. 친구랑 얘기를 할 때 친구 성적이 별로 안 좋아. 나는 성적이 좋아. 그때 친구를 위해서 위로하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안타깝다 다음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놀리는 거 말고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는 그 순간은 그 친구의 마음으로 내가 싱크를 맞춘 거잖아. 평등하게. 내가 우월하고 나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위로해 주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평등이라는 멘트를 쓴 것 뿐이에요. 이런 걸 문제로 낼 수는 없어. 말이 참 교묘하지. 그래도 우리 친구들 이런 걸 알면서 구절을 보면은 이해하기 쉬우니까 말해준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알면서 넘어가야 돼. 그래야 헷갈리지 않아. 자, 슬픔의 평등한 얼굴. 여기는 그냥 뭉뚱그려서 나와 있다, 얘가. 소외된 이를 평등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는 얼굴. 공감을 하니까 평등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고 반대로 평등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 공감하는 거지. 평등하게 안 바라보고 공감하는 거는 가짜 공감이고 조롱이잖아. 그렇지? 내가 부자인데
돈 못 버는 친구한테 나중에 잘 벌 수 있을 거야 라고 진심 없이 말하면 그건 조롱이잖아.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보여주겠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지금까지 나온 건 이 이기적인 기쁨이의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이번에는 슬픔이가 이런 말을 안 해. 타인과 공감하는 내가 어둠 속에서 기쁨아, 기쁨아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기쁨이한테 너도 공감하자라고 불렀던 거야. 그치? 너도 공감하자라고 불렀는데 단 한 번도 공감을 하면서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은 너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기쁨이는 공감을 할 줄 아나 모르나? 몰라.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 기쁨이가 모르는 게, 공감을 하지 않는 게 일부러 그럴까, 몰라서 그럴까, 우리는 알 수 있나 없나? 없어. 얘가 나쁜 놈이라서 일부러 안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건지 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나중에도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기쁨이를 빌런으로, 쓰레기로 취급하면 안 돼. 모를 수 있잖아. 몰라서 못한 건데 그것 가지고 뭐라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어서 봅시다.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자, 동사자, 우리 쉽게 생각하면 사극 같은 거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저작거리에 역병이 돌거나 추워서 얼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그러면은 막 사람들 길거리에서 죽잖아. 여기서는 이제 얼어 죽은 사람, 동사를 한 사람, 그 동사한 시체에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다 처리할 수 있으면 좋지. 가족이 있어가지고. 그러지 못하고 시체가 길거리에 방치될 수도 있지.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휴 하면서 이렇게 치워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여유가 안 되니까 이렇게 그냥 거적대기 같은 걸 덮어주는 겁니다. 그걸 가만히라고 한 거예요. 그걸 이렇게 덮어주면서 다들 지나가는 건데 이게 멋있어. 다들 가만히를 덮어줬다는 소리는 적어도 그 동사자를 봤다는 소리고, 그냥 이렇게 시체가 여기저기 누워있는 게 나도 보기 싫은 건 맞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살짝 덮어준 거잖아. 그러니까 이미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라는 소리는 다른 사람들은 관심을 주고 덮어줬다는 소리야. 그게 계속 이제 방치되고 있을 때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고 지나가는 무관심한 너. 얘는 아예 가만히도 안 덮어줬지. 그리고 그 안 덮어준 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무관심하다고. 무관심한 너. 그리고 무관심한 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라고 하지요. 그러면은 아까 했던 떡밥을 또 한 번 더 해소할 수 있어. 사랑보다 슬픔이 좋다고 했는데 왜 그런지도 알 수 있어. 적어도 이 시 세계관 안에서의 사랑은 이건 거야. 나를 위한 사랑. 이 시 안에서의 슬픔은 뭐다? 너를 위한, 타인을 위한 슬픔. 그러니까 무관심한 너의 사랑인 거지. 무관심한 너만 생각하는 너에 대한 사랑인 거야. 알겠죠? 여기서의 사랑은 계속 남을 위한 사랑, 내 연인을 위한 사랑이 아니고 자기애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애. 각이 나옵니까? 에이. 자,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서, 흘릴 줄 모르는 또 너의 눈물을 위해서. 이거는 뭐 쉽지. 흘릴 줄 모르는 눈물은 공감 안 한다.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자, 엄청 쉽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노? 나는 이제 너에게 슬픔을 주겠다. 지금은 나는 이제 너에게 기다림을 주겠다. 그럼 수학적 치환에 의해서 기다림과 슬픔은 같은 뜻이지? 매우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나는 너에게 슬픔을 주겠다. 나는 너에게 기다림을 주겠다. 그럼 기다림하고 슬픔은 같은 거지. 준다 그랬으니까. 자, 기다림도 쌤 그냥 바로 해석해 드릴게요. 내신이니까. 이기적이고 무관심한 사람은 자기 할 일을 꿋꿋이 하는 거야. 자기 것만. 그러니까 그냥 자기 속도대로 계속 가는 거야. 뒤에서 남이 넘어지든 말든 상관 안 해. 그냥 나는 가는 거야. 근데 이제 뒤에서는 힘든 사람들끼리, 이런 할머니나 다른 분들이, 동사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느리게 걸어갈 거 아니야. 인생을 살고 있을 거 아니야. 경제적이든 아니면은 뭐든지 간에 이렇게 따라가고 있겠지. 그러면 속도가 느려 빨라? 느리지.
게다가 이 사람들은 이런 슬픔이처럼 주변 사람들, 특히 슬픔이도 그래. 이렇게 챙기면서 가면 속도가 빠르겠나 느리겠나? 느리겠죠? 근데 얘는 no. 그냥 자기 속도대로 가는 거야. 그런 사람한테 뭘 준다고? 기다림을 준다고. 가다가 잠시만 멈춰달라고. 아예 그렇다고 발전을 하지 말거나 돈을 벌지 말거나 그러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때 뭘 달라고? 쳐다만 한번 봐달라고. 가다가 아이고 어서 오세요 이렇게만 해달라는 거야. 가다가 막 뒤돌아서 와가지고 이렇게까지 막 해달라는 건 아니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조금의 관심만 주고 조금 이런 존재가 있다는 것만 알아봐 달라라는 기다림이야. 잠깐 멈칫 정도의 기다림. 세상 모든 걸 포기하고 하던 걸 그만두고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알겠지요? 그런 거 정도면은 지금 봐봐 어떤 너 얘는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이 아닌데 그런 관심과 이런 자기 생각밖에 못하는 것 뿐인 거야. 그리고 얘가 요구하는 것도 기쁨이한테 뭐 여러 가지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어서 봅세. 기다림을 주겠다라고 하고 자 그다음 두 번째 파트에서는 요 무관심한이 나와 있었지. 자 세 번째 파트 3.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한방눈을 멈추겠다고 합니다. 자 한방눈은 굵고 탐스러운 눈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방눈이라고 쓸 때는 예쁜 눈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 굵고 이렇게 우리 애니메이션이나 어릴 때 봤던 만화에서 봤던 것처럼 이 여유가 있는 기쁨이한테 한방눈은 어떤 느낌이 들겠노? 예쁜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 뭉쳐서 올라프 만들어야지. 요런 거겠지요. 근데 이런 큰 알이 있는 눈, 많이 내리는 눈은 슬픔이 또는 이런 할머니 또는 아까 등장했던 얼어 죽은 동사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이 눈이 안 좋지. 치명적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따는 거고? 한방눈을 멈추겠다는 거야. 자,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한방눈을 멈추겠다는 소리는 기쁨아 네가 좋아하는 거 내가 뺏을 거야. 엿대봐 이 새끼야. 이게 아니고 한방눈은 우리한테 우리 슬픔이 주변 사람 동사자들한테 안 좋은 걸 영향을 끼치니까 잠깐 기다린다고 아까 말했잖아. 기다리라고. 조금만 경치 구경 기다려. 이 사람들 한방눈 때문에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멈출게 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복수의 의미가 아니라 조금만 감상하는 걸 기다리라고. 이 사람들부터 살리고 나서 나중에 좀 어떻게 정리하고 나서 눈이 다시 내리든가 뭐 하든가 그러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말입니다. 주춤해달라는 말. 이어서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이 내리고 자 봄눈들 봄눈은 여기서는 좋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봄눈들을 데리고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여기 한 명 더 나오네. 할머니도 있고 동사자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 추워 떠는 사람들. 한테 다녀온다는 말입니다. 자, 봄눈을 보면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 자, 보리밭이 엄청 중요해요. 옛날로 따지면은 이제 가을에 쌀 수확을 하고 그걸 세금으로 뺏기고 수확량도 많지가 않아. 세금으로 뺏기고 뭐 지주한테 뺏기고 남아있는 걸로 겨울 동안 좀 살다가 보면 식량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보리는 늦봄에 수확이 가능하거든. 자, 그러면은 5월, 4월쯤에 보리를 수확하는데 그 전까지 보리를 열심히 길러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그때 보리가 없고 쌀도 떨어졌을 때 그때 그 기간을 우리가 보리고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뭐 나무뿌리나 아니면 봄에 나오는 여러 풀 같은 거 뜯어먹고 겨우겨우 지내지. 그때 많이 굶어주고. 근데 그 보리밭에 있는 보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노? 여름에 난리 나겠지. 늦봄하고. 그렇지? 살리는 게 중요해. 여기서의 봄눈은 그 보리밭, 그러니까 봄에 있는 꽃샘추위를 좀 버티게 해주는 보리밭을 지켜주는 이불 같은 거야. 살짝 덮여져가지고
덮여져가지고 어느 정도 온도도 유지해주고 그리고 수분도 눈은 결국 수분이잖아. 수분도 좀 제공해줘서 어찌됐든 간에 어떻게든 지켜야 되는 이 보리밭을. 보리밭은 이런 사람들한테는 크게 필요 없지. 이런 사람들이 보리밭을 중요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먹고 사는데 편하니까 뭐 그런 생각도 없잖아. 옛날 사람들이 이게 중요했다고. 음식 수확의 로테이션이 중요했는데 어쨌든 그 봄누는 이런 보리밭에 조금 도움을 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보리가 긍정적인 의미인 것도 여기 나오네. 이런 봄눈들을 데리고 추워 떠는 사람들한테 가는 거니까 아까 말했지? 보리밭의 이불 같은 존재라고 봄눈은. 그러니까 추워 떠는 사람들한테도 이 봄눈은 어떤 거겠노? 조금 한방눈처럼 센 눈이 아니라 조금은 포근한 눈이니까 이 사람들도 즐기든 뭘 하든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지. 감당 가능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근데 학교쌤도 이거 좋은 뜻이라 그랬지? 근데 알아는 둬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정적인 뜻이었거든? 부정적인 뜻이었고 보기로도 많이 냈어. 이 시어를 부정적인 뜻으로도 볼 수 있고 긍정적인 뜻으로도 볼 수 있다. 긍정적인 뜻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쌤이 방금 얘기한 그거고 부정적인 뜻으로 과거에 봤어. 쌤 어릴 때는 완전 부정으로 봤어. 왜 그랬냐면 이불이 아니고 어쨌든 눈이잖아. 그냥 보리밭 얼어 죽이는 존재로 그래서 보리밭을 얼어 죽이는 존재로 봤습니다. 어찌됐든 얘도 눈이니까. 그리고 이 봄눈들을 데려가야지. 그러니까 추워 떠는 사람들한테 주려고 데려가는 게 아니고 보리밭에서 없애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데려간다는 의미로 부정적으로 해석한 거야. 참 웃기지? 똑같은 내용인데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둘 다 참 일리 있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는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거는 요 근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현대에는 보고 있는데 그 근거는 아까 그 근거. 이게 보기에서 문제로 둘 다 나온다고 하면 어찌됐든 간에 근거가 타당한 쪽으로 맞춰가야 돼요. 부정적인 이유도 알아놔야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일단 긍정으로 보고 있으니까. 자, 봄눈들을 데리고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한테 다녀와서 그 다음에 이제 눈이 그친 눈길을 어떻게 하겠다? 기쁨이 너랑 함께 하겠다. 걷겠다. 걷겠대. 왜 걷는지 나오네. 마지막에 나옵니다. 슬픔의 힘. 슬픔은 곧 뭐였노? 타인에 대한 공감이었죠. 타인에 대한 공감이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다리고 그리고 슬프고 이게 뭔지에 대해서 너와 같이 걸어가겠다라고 하면서 가르쳐 줄게라고 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뉘앙스가. 슬픔이는 기쁨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내가 얘기해 주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절대로 기쁨이는 악의적으로 할머니한테 귤값을 깎은 놈이 아니란 거야. 그냥 나만 알고 지냈을 뿐이고 그게 자신만 알고 지내는 게 나쁜 거가? 그건 아니지. 몰라서 그런 거지. 그리고 현대사회는 아예 그런 것도 없잖아. 내가 내 거 챙기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뭐. 뭔 상관. 그치? 그런 건데 이건 좀 그때보다 과거기 때문에 너무 혼자 자기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조금 별로라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고 얘한테는 그렇다고 악의는 아니야. 그러니까 가르쳐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혹시나 문제에서 기쁨이는 나쁜 놈이다, 악인이다 라고 하면 안 돼. 없어져야 될 존재다라고 하면 안 돼. 가르쳐 줘야 될 존재지. 몰라서 그런 건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읽으면서 살짝 느꼈겠지만 사실 우리들은 슬픔이한테 속할까 기쁨이한테 속할까? 우리는 사실 기쁨이한테 더 속해 있어. 먹고 살기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주변에 저런 소외대 분들 길거리에서 뭐 파는 할머니나 동사자나 추워서 떠는 사람들 별로 생각 안 하잖아. 가끔씩 볼 때 불쌍하다고는 느끼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막 이런 데서 팔면은 세금도 안 내고 좀 안 되는 거 아닌가? 또는 여기 있는 거 더러운 야채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잖아. 쌤은 하거든. 그런 생각 들어. 쌤은 기쁨이 속해 있는 거야. 그리고 본인들도 있을 겁니다. 내 성적 잘 나오는 게 중요하지 뭐 열심히 노력했는데 성적 안 나와서 우울해가지고 앉아있는 애한테 말 한마디 건네진 않잖아 사실. 걔가 내 친구면 말을 건네주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뭐 딱히 뭐 그렇지. 세상이 그래서 그런 거기도 하고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기쁨이 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 존재들이지만 나쁜 사람들은 아니잖아. 이런 걸 이렇게 언급 받았을 때 배웠을 때
하면서 좀 내가 소홀하게 봤네 그분들을 잠깐 얼마간이라도 좀 신경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이게 작가의 의도입니다. 작가의 의도. 글을 읽는 독자들은 대부분 기쁨이에게 속할 거기 때문에 이 시를 읽으면 어떻게 하겠노? 잠깐 동안이라도 아니면 적어도 시를 읽는 순간만이라도 아 그래 이분들 있지 생각 좀 해주겠지? 자고 나면 까먹더라도 적어도 읽는 순간만이라도 그렇겠지? 그런 게 목적이야. 각이 나옵니까? 자, 그건 그거고 기교를 봅시다. 이 작품은 이제 기교가 많지 않습니다. 다행히. 우선 오프닝부터 떡칠되어 있는 기교가 있습니다. 슬픔이가 나고 기쁨이가 너래. 니들이 인간도 아닌데 왜 인간인 척하고 있습니까? 이걸 의인법이라고 하지. 작품 전체적으로 의인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이가 기쁨이한테 말을 건네고 있죠. 뭐 우리 이런 자습서나 이런 데서는 말을 건네는 형식이라고 하는데 맞아. 자, 이걸 다른 말로 대화체라고 합니다. 그치? 대화체. 자, 그리고 선생님이 어느 정도 국어에 대해서 깐깐하신지 모르겠지만 언급드립니다. 자, 진짜 깐깐하신 선생님이면 이렇게 말할 거야. 대화체는 맞는데 대화 형식은 아니야 라고 할 거야. 대화 형식은 아니야. 왜냐면 대화 형식이 되려면은 기쁨이도 슬픔이한테 대꾸를 해야지. 그치? 그래야 대화가 되잖아. 근데 어쨌든 대화체를 썼으니까 대화의 형식으로도 볼 수 있다. 넓게 보면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긴 해. 좀 널널하게 좀 덜 깐깐하게 해석하시면은 대화 형식도 맞다라고 할 수도 있긴 해. 그러니까 문제에서 대화 형식이라는 저 멘트가 나오면 글자가 다르지. 대화체 말고 대화 형식. 대화 형식이라는 멘트가 나오면은 일단 후보에 올려놓고 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문항 중에 이상한 놈이 있으면은 답이 아닌 거고 딴 놈들이 꽤나 완벽하면은 대화 형식이 함정인 거지. 알겠죠? 이렇게 문제 푸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 해야 돼. 선생님한테 아예 확실히 대놓고 물어봐도 좋고. 선생님 이거 대화 형식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건 아니지 하면은 오케이 하면 되는 거고 맞다고 하면 하는 거고. 저건 이제 사람마다 보는 각도가 조금씩 다른 거기 때문에. 근데 또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다고 해서 확정 지으면 안 돼. 선생님이 한 분이 아니잖아. 너가 학년에 몇 명 들어가노? 교실 전체에 2명이고 한 반에 몇 명 들어가노? 한 반에 2명이가? 수업 실수 4개 중에 2명 들어가지? 아니 2시간 들어가지? 거기에다가 그분이 이미 여기서도 2명에다가 전 반을 다 그 2명이서 도는 게 아닐 거 아니까. 그러면은 1학년에 붙어있는 선생님이 벌써 서너 명 된다는 소리잖아. 거기다가 부장님도 계시고. 근데 그 쌤 중에 한 명이 맞다고 또는 아니라고 한 거에 믿어버리면 안 돼. 결론적으로 푸는 기술이 이런 건 거라. 후보에 올려놓고 함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원래 까놓고 수능형으로 말하면 대화 형식은 안 돼. 안 돼. 근데 이제 쌤 맘이니까 학교 시험은 이런 게 이제 디테일한 게 중요하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기술.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의 역설법이 쓰였습니다. 역설법은 많이 중요합니다. 어디든지 역설은 나올 때마다 항상 이슈를 몰고 오지요. 이거 역설법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3학년 커리큘럼에 포함돼서 학생들이 완벽하게 마스터했다 라고 공식적으로 끝난 표현법입니다. 자, 역설은 항상 반어와 함께 구분을 해야 됩니다. 말 나온 김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단순하다. 역설은 말이 안 돼. 반어는 말 잘 됨. 근데 역설은 깊은 뜻이 있어. 반어는 반대 뜻이 있습니다. 구분은 이걸로 하는 겁니다. 말이 잘 되는지 말이 안 되는지. 예를 들어서 아이고 우리 아들 설거지 참 잘하네. 말 되나 안 되나? 문장이 성립이 가능하지요. 근데 쌤이 컵을 2개째 깬 상태였거든. 근데 엄마가 그런 소리를 했어. 그럼 엄마의 의도는
우리 아들 설거지 참 못한다를 반대로 말한 거지? 반어. 역설은 어떻게 사랑이 슬픔보다 더 소중해? 쌤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 게 아니고 이 모든 문장의 성립된다 안 된다의 기준은 어린아이 기준의 상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린아이 기준의 상식. 애기한테 물었을 때 슬픔보다 사랑이 더 좋아 라고 하면은 멘붕 오겠지. 애기는 슈돌에 나오는 애기들 또는 자기 동생들 사촌 동생들 생각해 보십시오.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돼. 말이 안 돼. 작은 거인 말 되나 안 되나? 말이 안 돼. 작은 거인이요? 작은 거인이요? 말이 안 되잖아. 물리적으로. 근데 이제 이해는 돼. 깊은 뜻이 있죠. 작은 거인, 체구는 작지만 아주 거대한 포부를 갖고 있다. 이것도 이해는 돼. 이제 사람보다 더 나은 슬픔?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자기 애보다 남한테 공감하는 게 더 나은 거지. 그러면 말이 되지. 이렇게 되는 거라. 알겠습니까? 이게 역설입니다. 자, 그게 다야. 일단 기술적인 건 그게 다고 그나마 하나 갖다 붙이면은 낯설 계약인데 이건 좀 이따가 만납시다. 자, 그리고 여기에 표시된 것 중에 이제 음악적인 요소, 운율을 봅시다. 어쨌든 아까 우리 운율이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일단 자습서에 표시된 부분은 네모 보라색이 되어 있죠. 겠다. 어미가 반복됨으로써 우리한테 박자감을 주고 있네요. 그리고 쌤 아까 뭐랬노? 반복하면 무조건 운율과 강조가 따라온다 그랬는데 이 새끼 필기해 놓은 거 보니까 뭐라 적어놨노? 겠다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이게 운율이잖아. 그리고 뭐? 의지를 강조한다. 이게 강조잖아. 쌤 아까 말한 것처럼 운율과 강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자, 오른쪽 페이지로 가서 15페이지에 있는 내용 확인으로 한 번 더 봅시다. 주제 형상화 방법. 맨 처음에 낯설 계약이라고 했네. 쌤, 이거는 뭔데요? 말 그대로 우리한테 익숙한 걸 조금 어색하게 바라보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어색이냐면 익숙한 놈을 새로운 면모를 보여줘서 얘한테 이런 부분이 있었나? 양파 같다. 이렇게 느끼게 하거나 아니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게 알고 보니까 얘 말대로 해석해보니까 이거는 나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 나쁜 거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별거 없어. 친구. 이제 고등학교 들어와서 친구들 사귀었지요. 그냥 좋은 친구잖아. 근데 아까 쌤이 일부러 낯설게 하기를 썼어. 친구긴 친구지만 사실은 내가 제껴야 할 경쟁자다. 그래, 알고는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한 번 더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다 경쟁자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낯설게 하기. 또는 우리한테 늘 있는 하늘인데 오늘 수업 끝나고 딱 봤는데 이렇게 맑고 맑은 하늘 앞에서 내 성적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공기 들이마시고 이렇게 개운하게 살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낯설게 하기. 여기서는 슬픔은 안 좋은 거, 기쁨은 좋은 거 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남을 위한 슬픔은 좋은 거고 나를 위한 기쁨은 안 좋은 거였어. 맞네. 이런 부분도 있지. 라고 낯설게 하기를 당했잖아. 그런 겁니다. 의외의 인식을 주는 거, 색다른 느낌을 주는 거. 그 밑에 의나 그 밑에 말 건네기, 그 밑에 역설은 다 했지. 넘어가서 화자의 태도도 넘어가서 운율 형성 요소. 자, 전체적으로 아까 이 필기하기 좀 애매해서 쌤 넘어간 건데 전체적으로 사음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은근히 요 시가 요 한 줄 한 줄 길이가 꽤나 비슷하지. 그럼 음부로 이루어져 있다는 소리야.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야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미친 듯이 사음봅니다. 각이 나옵니까? 그 다음 의문의 반복은 눈을 쓰면 보통 많이 나와. 눈을 쓰면 니은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원래 니은이라고 하는 건 뭐 문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운 건데 갑자기 기억 안 나네? 나라 마음 울림소리.
니은은 울림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래 울림소리를 많이 사용하면 우리한테 임팩트가 세게 들어옵니다. 다른 자음들보다. 어쨌든 니은이 반복된 것도 있다. 눈 거친 그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이렇게 니은이 많이 쓰인다라는 거 알아만 두시고, 어미의 반복은 우리 좌섭서에 표지가 잘 돼 있지요.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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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다. 아래쪽에 슬픔도 기쁨도 했고, 요것도 겨울밤 거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상황들 쌤 얘기해 드렸고, 할머니 동사자, 그리고 하나 더 있었지. 추워 떠는 사람들까지 해서 이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 우리가 좀 같이 타인을 위해서 좀 생각해 줘봐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야. 슬픔은 약자야 아니야? 모른다이. 슬픔이 약자의 포지션일 수도 있고 약자가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슬픔을 약자를 봐주는 사람이긴 하지. 슬픔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지요? 단순하게 약자 펴는다고 얘를 약자라고 보면 안 돼. 재벌 2세일 수도 있지. 그렇지? 자, 한방눈은 빌런, 봄눈은 우리 편. 앞으로 갑시다. 13페이지. 제재 학습을 이제 보는 겁니다. 이제 작품을 쫙 봤으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해석하고 같이 봤던 것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 보면 돼. 자, 중요한 거는 이 멘트를 왜 썼나를 봐야 돼. 요걸 외우는 게 아닙니다. 성격이나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야. 이런 멘트를 쓴 이유를 알아야 돼. 이 단어 뜻을 알아야 돼. 자, 우선 첫 번째, 자유시. 왜 자유시고? 장르가 자유시야. 자유롭게 썼거든. 자유시의 반대말 뭔지 압니까? 자유가 없는 시. 정해진 형식이 있는 시. 이것도 초등학교 때 배운 거야. 아마 까먹었을걸? 잘 언급을 안 해서. 정형시. 정해진 형식이 있는 시. 자유시는 자유롭게 쓴 시. 그러니까 시조 같은 거는 글자 수 제한 있잖아. 정형시인 거야. 자유시는 지 맘대로 적는 거지. 제한 없잖아. 우리가 학교에서 이렇게 저렇게 시 쓰라 그러면 제한 있나 없나? 없지? 자유시. 그 다음 서정시. 각이 나오죠? 서정시는 뭐 하는 시고? 감정 위주로 서술한 시. 쌤, 서정갈래는 다 서정시 아닌가요? 기초 장르 자체는 서정시인데도 서정갈래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특이한 작품들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소설 느낌이 나는 서사시도 있어. 좀 특이하게. 그런 것도 있지. 우리 노래도 그렇잖아. 노래도 서정적인 건데 서사 느낌이 나는 뭐가 있습니까? 음도 없고 멜로디도 좀 이상한 랩 같은 게 있지. 그걸 근데 음악이라고 하잖아. 똑같아. 서정갈래라고 무조건 다 서정시는 아니에요. 너희 안다. 서정시는 영어로 포엠이라고 하지. 서사시는 영어로 더 유명해. 랩소디. 들어봤지요? 게임할 때 맨날 나오지? 랩소디가 서사시야. 어쨌든 우리는 서정시. 감정 위주로 서술했습니다. 스토리는 딱히 없어. 이건 그냥 예시일 뿐이고. 그 다음 상징적. 왜 상징이겠노? 얘네가 상징이잖아. 기쁨은 남을 위해서 생각하는 놈을 상징하고 있고, 기쁨은 자기를 위해서만 생각하는 놈을 기쁨이라고 하고 있고, 요거 자체가 상징이지요? 그 다음 교훈적. 읽으니까 어때? 좀 나도 좀 사람들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교훈적이고. 의지적. 왜 의지적이게? 아까 겠다 떡칠했잖아. 슬픔이가 기쁨이한테 기쁨이가 그런 거 잘 모르니까 내가 이거 좀 가르쳐 줄게 라고 계속 의지를 표명했잖아. 그게 멋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잘 모르니까 가르쳐 줄게 한 번 말한 게 아니야. 계속 너에게 이거 주겠다 하겠다, 같이 걸어가겠다. 그러니까 진짜 얘는 진심으로 기쁨이한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말해주고 싶은 거라. 그 다음 비판적. 왜 비판적이고? 기쁨이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으니까. 심지어 기쁨이의 행동은 아까 쌤 뭐라 그랬노? 우리 읽고 있는 수많은 독자들의 행동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독자들한테도 비판을 하는 거지. 세상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야. 다들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드니까 남을 챙기지 못해. 그럴 때일수록,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남 챙기지 못할 때일수록 진짜 힘든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노. 그러니까 그거 한번 좀 돌아보자고. 이 시가 만들어진 연도가 1979거든. 1979년 산업화 사회가 정점을 찍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빈부격차가 심하긴 하지만 굶어 죽는 사람의 비율이 과거보다는 적잖아. 거의 없지. 걔도 있긴 하지.
이때는 빈부격차가 지금보다는 적지만 굶어 죽는 사람이 있던 시절, 조금만 빈이어도 굶어 죽던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가 나온 거지요. 자, 제재는 기쁨과 슬픔이고, 구성. 첫 번째 파트는 이기적인 것, 두 번째 파트는 무관심한 것, 세 번째 파트는 함께 하자. 난 말해줄게. 특징 첫 번째, 이제 왜 그런지 알겠지? 의나 왜 나는지 알겠지요? 얘네 다 의나 있고, 두 번째 낯설게 하기. 얘네 원래 일반적인 감정으로 해결된 게 아니지. 또 특이하게 집어넣었지. 세 번째 역설, 뭐 나왔노? 사랑보다 슬픔이 더 소중하다 해서 나와서 여기 나온 것 뿐입니다. 자, 그리고 또 네 번째 구체적인 책자는 누구? 기쁨이라고, 정확하게는 너라는 걸로 나왔지. 워딩은 너라는 걸로 구체적인 청자가 설정되었고, 그 너가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기쁨이었죠. 그게 구체적인 청자요. 그리고 말을 건네는 식으로 되어 있다. 우리가 얘기했던 거 다 나와 있지. 근데 우리가 얘기했던 것보다 항상 특징이 적어. 특징은 왜 나왔나를 살펴본다는 걸로 해야 돼. 이렇게 객관식으로 나오거든. 자, 주제는 이기적인 삶에 대한 반성. 그러니까 이건 뭐고?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반성하라고 얘기하는 거라. 그리고 두 번째, 그대로 끝내면 안 되지. 계속 말해주고 있잖아. 함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조금 기다려주고 조금만 관심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게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작품 좀 알겠습니까? 뒤로 갑시다. 16페이지. 이제 학습활동을 훑어봅시다. 우리가 다 너무 깊게 들어갔기 때문에 학습활동이나 이런 데서 볼만한 게 좀 없다. 너무 구성이 단순해, 학습활동 구성이. 자, 1번 1- 동그라미 1- 괄호 1번. 화자와 청자. 화자는 슬픔이고 청자는 기쁨이고. 그리고 작품 밖에는 아마도 이 글을 쓴 작가가 있을 것이고 이거 읽고 있는 독자가 있겠지요. 그래서 분명히 슬픔이는 기쁨이한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왠지 나한테 얘기하는, 독자인 나한테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자, 아래쪽에 괄호 2번.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뭐 청자의 모습. 그치? 요 할머니한테 귤값 깎는 거는 이기적인 모습이고, 동사자한테 안 덮어주는 거는 예시답이 조금 부족하지. 오히려 답이 잘못 적혀 있어. 무관심이 빠졌지, 여기는. 어쨌든 점점점 윗부분은 이기적인 모습이 부각되고, 점점점 아랫부분은 무관심한 모습이 부각되지. 물론 틀린 말은 아니야. 무관심은 뭘 전제로 하니까? 이기심을 전제로 하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17페이지에 괄호 4번 위쪽에 요거는 한번 신경 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을 슬픔이 기쁨에게 라고 왜 적었을까? 정답은 없어. 나름대로 추리를 해본 거야. 문제도 그렇게 나올 겁니다. 나름대로 추리를 한 식으로. 근데 그 근거가 합당하면 오케이인데 말도 안 되면은 꺼져야 되겠지. 자, 여기서 나온 거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슬픔을 기쁨한테 도대체 뭘 한다는 건지 궁금하잖아. 때린다는 건지 뭘 준다는 건지 그 궁금하게 하니까 호기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킨다가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보통은 기쁨하고 슬픔 두 명 있으면 누가 나대야 돼? 기쁨이가 나대는 게 정상인데 슬픔이가 주체가 되어 있지요? 그것도 신기하지?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답에 뭐라 돼 있노? 중간에 일반적인 인식이 뒤집어져 있는 효과를 준다, 역전되는 효과를 준다 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세 번째는 그냥 뭐 당연한 말이죠. 슬픔이 주어니까 슬픔의 태도 위주로 이야기할 계획이다. 슬픔의 태도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쪽 동그라미 2번 괄호 1번. 슬픔과 기쁨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요 나와 있네. 쌤하고 했다.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정이 있는데 작가는 어떻게 생각했노? 슬픔은 타인을 위한 슬픔, 공감을 얘기한 거고, 기쁨은 나를 위한 사랑, 나를 위한 사랑, 그러니까 자기애를 얘기한 거였지. 이기적인 거. 그거. 뒤로 갑시다. 18페이지 맨 위에 있는 괄호 2번은 그냥 한방눈과 봄눈 정리해 놓은 것 뿐이고, 괄호 3번은 마찬가지 공감할 수 있는 슬픔 가치를 알고 더불어 하는 삶을 추구한다라는 그냥 일반적인 주제일 뿐입니다. 그래도 밑줄 거 주세요. 그리고 우리 동그라미 괄호 3번에 중간에 예시답에 끄면 되고, 동그라미 3번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 서정관례 배우는 거니까 운율 언급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지. 그래서 그냥 운율 한번 찾아봐라 하면서 3개 말해줬지. 이게 우리가 시험 범위니까 안 봐도 외울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 슬픔이 기쁨에게는 어떤 운율이 사용되었다? 겠다 존나 떡칠돼 있고 니은 존나 사용했고 그 다음에 사음보다 요런 식. 그 다음 19페이지 오른쪽 페이지에 매니의 4- 괄호 1번은 요거 의인법과 역설법, 역설이나 뭐고 역설법하고 의인법 나왔기 때문에 언급된 것 뿐입니다. 뭐 그게 다고. 역설법은 우리 친구들이 문제에서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역설이 나온다 그러면은 분명히 저 반어랑 섞어서 다른 시들과 함께 나올 거야. 똑같은 거 찾아봐라 하면서 막. 자, 맨 밑에 큰 숫자 2번 서정관의 특징을 정리해 보아라. 동그라미 1번 요거는 이렇게 묶어가지고 별표를 칩시다. 항상 4개가 나와 있는 거는 후보에 넣으세요. 거기에 그럴듯한 말 하나 집어넣어서 다음 중 바르지 않은 것은 문제를 만들기 쉽기 때문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소재입니다. 뭐 서정관례는 시적 화자 존재한다, 함축 쓴다, 운율 쓴다, 다양한 기교 쓴다. 당연한 말이지. 여기에다가 애매하게 갈등이 주를 이룬다 라고 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겠죠. 그거는 다른 장르의 특징이니까. 요런 거야. 맨날 보는 문제들. 자, 뒤로 갑시다. 마지막 20페이지. 사실 요 2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소스로 해서 아까 오프닝 때 쌤 설명한 겁니다. 자, 3- 동그라미 1번 내용이 쌤 아까 얘기했던 예술이라는 것 자체는 형태가 없는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형태를 만들어주는 형상화다. 그리고 형태를 만들 때 몸짓으로 했냐, 소리로 했냐, 색깔로 했냐, 언어로 했냐를 가지고 무용이니 미술이니 음악이니 문학이니가 되는 것 뿐이다 라는 이야기가 쭉 나와 있지. 그리고 뭐 그 다음 단락, 두 번째 단락에서는 뭐 형식과 내용과 표현이 중요하다. 마지막에는 그것들이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라는 건데 앞부분에서 했던 거니까 본문은 둘째 치고 맨 밑에 괄호 2번을 잠깐 살펴봅시다. 마지막 괄호 1을 바탕으로 해서 슬픔이 기쁨에게 우리가 배운 이 시의 구성 요소들이 어떤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얘기해보자. 충분히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첫째 줄에 밑줄 슬픔의 가치와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이라는 가치는 내용. 그러니까 주제를 딱 잡았지.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어떤 기교들을 썼나. 두 번째 줄 중간 부분 뒷부분에 함축적 의미를 지닌 시어, 그리고 우리 아까 3개 있었지. 운율, 그리고 전체적으로 떡칠돼 있었지. 의인법, 그리고 특정 포인트에 딱 들어간 역설법.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가 말하고 싶은 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걸 뭔데? 넷째 줄에 표현이라고 하면 되겠지요. 형식과 표현을 이용한 거지. 이런 기교를 이용한 겁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한 거, 이런 요소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된 거다. 작가가 지 하고 싶은 말을 딱 좋게 우리한테 최대한 독자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분위기도 만들고 이런 단어도 쓰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친구들도 여러 가지 작문이나 이런 걸 해봐서 알겠지만 진짜로 한 글자 한 글자 다 신경 쓸 수밖에 없어. 우리가 시를 적거나 노래를 만든다 생각해봐. 아니, 너희들 창작 그때 많이 하잖아. 미술 시간에 많이 했잖아. 미술 시간에 뭐 하나 그린다고 생각해봐. 뭐 하나 조각을 하고 거기에서 아무 이유 없이 내가 붓터치가 가는 게 있나? 실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 이유 없이 그린 건 하나도 없어. 색깔도 아무 이유 없이 칠한 거는 하나도 없어. 그치? 맞지? 근데 선생님 뭐 늘 말하지만, 아까도 오프닝에서 말했지만 뭐 뮤직비디오나 웹툰이나 아니면은 영화나 이런 데서 아무 의미 없이 갖고 오는 소재가 있겠나? 하나도 없어. 이게 좀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논란이 있거나 비판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볼 수 있어. 논란이 있거나 비판이 있을 때 둘 중에 하나야. 의도적으로 했거나 신경을 못 썼거나. 근데 둘 다 잘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사과를 하는 거야. 또는 이거는 두 번째고, 진짜 재밌는 건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거 있지. 이런 포장이나
이런 디자인, 이런 뭐 필통이나 아니면 그리고 내가 즐기는 뭐 가수의 뮤직비디오나 영화나 웹툰이나 그런 것들은 하나도 이유 없이 된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꼼꼼하게 보면 볼수록 2회차, 3회차 하면 할수록 재밌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야. 요걸 알면은 좀 더 우리가 요 문학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즐겁게 재밌게 즐길 수 있겠지요? 숙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제는 아까 예고한 대로 자습서 평가 문제지 1-1 부분을 다 풀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괄호도 해야 된다. 괄호 뭐 21페이지에 있는 이 괄호도 풀어야 되고 이런 거 놓치지 말고 뭐든지 간에 그냥 있는 문제 다 풀어야 된다. 풀고 채점하고 검토하면 되고 요것도 드리겠습니다. 자, 국풀 교재 어딜 푸는 거냐면 1-1 요거는 다 하는 게 아니라 너가 해도 돼. 근데 쌤은 검사를 문제 보관만 할 거야. 그러니까 6페이지에 있는 요 문제일제 맨 앞에 있는 이런 빈칸이나 정리된 거는 하든 말든 자유입니다. 근데 6페이지에 요 넘버링 된 요 문제들 어디까지 있노? 뒤에까지 쫙 돼서 뭐 답지까지 포함해서 50페이지까지 요게 쌤이 검사할 숙제고 이 뒤에 있는 빈칸이나 이런 거는 마음대로 하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국풀은 어쨌든 쌤 요 넘버링 된 문제만 봅니다. 객관식이랑 주관식 문제만. 알겠지요? 그렇다. 그럼 고생했고